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풍납토성에 대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성백제 시대의 대표적인 성곽인 풍납토성, 지금까지도 발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강변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인진강변에도 풍납토성과 비슷한 성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리틀 풍납토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성인지,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지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틀 풍납토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어떤 성입니까? 파주 적성의 임진강변에 붙어있는 성인데요. 네. 예전에는 적경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먼 걸로 이제 알았는데 요즘에는 아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성입니다. 임진강 본류가 있고 그다음에 임진강 지류인데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삼이천이 있는데 그 합류 지점에 있는데요. 문화유청 소속인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올해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7월 말에 좀 이렇게 의미심장한 발굴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의미심장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걸 발굴했길래 그래요? 그 육계토성의 성벽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육계토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을 그 안에 나무가 탔던 흔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 탄소연대 측정을 하거든요. 네네. 해보니까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 뭐 이런 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이면은 예. 우리 삼국시대 초반 예, 초기인가요? 예. 기원 후 한 250에서 350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보면 기원 후 300년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1600년에서 1700년 전에 그 백제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발굴 성과를 보면서 좀 어렵잖아요. 뭐 성 축조가 뭐 어떻게 되는지는 어려운데 그 축조 방법에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뭐냐면 그 우리가 그냥 흙을 다져서 이렇게 단순하게 쌓는 것을 그 성터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구간도 있고 성의 출입구 같이 좀 이렇게 좀 단단하게 해야 되는 부분. 여기를 보니까 뭔가 판축 기법이라는 그런 기법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토성이라 그러면 돌로 만든 석축인 경우에는 돌이 단단하니까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는데 흙으로 만드는 거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쌓으면. 예, 그러니까 안 무너지게 하는 특별한 기법을 사용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뭐 성토 기법도 흙을 다지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판축이라는 걸 하는데 이 판축은 나무판 같은 것을 이렇게 사각형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흙을 넣고요. 네. 그 방망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단단한 것을 막 다져요. 쿵쿵 찧어가지고 다져갖고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는 뭐 나무 뭐 이렇게 조각 뭐 혹은 뭐 나뭇잎 이런 거 옛날에 초가집 할 때 볏짚 잘라가지고 넣고 그랬었던 거랑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잖아요. 부엽토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 끝나면 위에를 이렇게 층층이 올려서 쌓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달구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쌓으면 송곳으로 이렇게 찌르려고 해도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판축 기법으로 그 싼 성이 유명한 것이 이제 풍납토성이죠. 그럼 풍납토성하고 거의 비슷한 기법이었. 그렇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육계토성이 지방이니까 그리고 풍납은 도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풍납토성처럼 모두 이렇게 판축을 한 건 아니고 그 뭐 성토로도 했다가 그 좀 단단하게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좀 그 이 판축을 하는 뭔가 좀 공력이 그 풍납보다는 좀 덜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풍납 같은 경우에는 다 판축 기법으로 아주 단단하게 쌓아서 높게 올리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도성이기도 하고 또 기술자도 많았고 사람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지방. 근데 지금 그 기법상으로는 서로 간에 공통점이 일부가 있는데요. 이 어느 성을 먼저 쌓은 겁니까? 아무래도 그 풍납토성을 먼저 쌓고 이제 임진강변에도 이런 그 미니어처를 좀 쌓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걸어서 축조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벽의 둘레가 이게 풍납토성이 한 3.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반, 1.8km 정도 됩니다. 근데 풍납토성과 비슷한 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몰랐었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여기에 성터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는데요. 근데 이게 옛 성터는 있긴 있는데 그게 고려시대에 쌓은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993년에 한 연구자가 윤무병 그때 당시에 충남대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고구려와 백제성과 관련해서 논문을 쓰면서 뭔가
정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주제를 삼아서 쓴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얹어놓은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면 경기 파주 적성 임진강변에 서울 풍납동 토성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유적이 한 곳 있다라고 이제 살짝 얹어놨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학계에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근데 93년도에 이런 거를 알렸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발굴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이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과정이 많았는데요. 당시에 1996년에 임진강변에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 2박 3일 정도인데 1년에 내릴 비의 한 반 정도가 오는 뭐 그런 네. 엄청난 이제 이 홍수가 났는데 그 당시 포천에 살면서 민통선과 이 비무장지대에 관련해서 뭐 자연 역사 유적에 정통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우영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홍수가 난 지 한 달 정도 뒤에 홍수로 엉망이 된 이런 지점들을 답사하다가 뭔가 이게 육계토성에서 수마가 얽히고 한 그런 자국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예. 그 바닥층을 보니까 엄청난 양의 토기편, 철제 유물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죠. 그래서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받은 경기도 박물관이 1996년에 뭐 긴급 수습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 땅이 사실 경작지였거든요. 사유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죠. 그리고 발굴 조사도 쉽지 않았던 게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무슨 문화재냐. 그리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빨리 뭐 긴급 조사를 하는 거니까 예. 빨리 끝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발굴단 입장에서는 막상 시작을 하니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계속 유구와 유물이 나오고 예. 그리고 그 당시 적경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홍수로 이렇게 막 왔다 내려온 지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적 전체에 나대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어려웠죠. 그리고 조사 구역은 넓고 시간은 없고 뭐 이런 식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고생했겠는데요. 지금 지뢰 탐지부터 먼저 하면서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겨울 12월까지 이제 1996년 12월까지 발굴이 이어졌는데 이게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너무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중장비와 덤프 트럭을 동원해서 발굴장을 막 흙으로 이렇게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그러려고 이제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그 구간이 한양대 조사단이 담당을 했었는데 당시 여성 조사원 한 명이 뭐 흙을 막 쏟아부으려고 이제 덤프 트럭이 뒤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조사 뭐 차라리 날 묻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켰다고 하는데요. 그 젊은 조사원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유적 사수였다고 볼 수가 있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성 백제 시기의 전형적인 당자형 이렇게 사각형 형태 그리고 철자형이라서 이 한자로 철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여자형이라 그래서 여자형 주거지 이런 게 쏟아져 나왔는데 백제 토기를 비롯한 각종 유물들이 이제 그 출토가 되었죠. 그래서 이 발굴 성과에서 96년 정도에 97년 정도에 이게 이 성이 3년 전에 윤무병 교수가 풍남리 토성과 판박이성이라는 뭐 증거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이 확보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때 발굴할 때도 판축기법까지 확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성까지 이렇게 성벽까지 째보지는 못했고요. 판축기법은 요번에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출토 유구 유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이거 입지 조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육계토성과 풍납토성이 이제 황공사진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풍납토성도 북서쪽으로 한강을 끼고 강안을 따라서 이렇게 강변에 축조된 평지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계토성 역시도 북서쪽으로 이렇게 임진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안을 따라서 이제 축조된 평지성이다. 그리고 이 두 성은 모두 도강이 가능한 되게 교통로의 중심지에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때는 뭐 아무래도 배가 굉장히 좋은 교통수단 중에 하나였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통행로 이렇게 교통로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배로 가면은 빠르잖아요. 근데 그리고 강이 고속도로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요 그 두 성 모두 다 평지성인데 그 배후에 청야수성을 위한 산성을 배후에 두고 있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 풍납토성의 배후에는 남한산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육계토성의 뒤에는 칠중성이라고 해서 이 일곱격이라는 의미예요. 칠중성 그런 성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청야전술이라고 하면 외부 세력이 침공을 하게 되면 식량과 같은 보급품을 모조리 이제 없앤 다음에 모든 백성이 그 배후에 있는 산성으로 들어가서 농성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고조선 고구려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청야전술로 해서 그 중국 한나라라든가 수나라 당나라가 이 고구려와 고조선의 청야전술 때문에 엄청나게 곤혹스러웠거든요. 그런 전통이 있었고 백제도 이제 그런 전술을 염두에 두고
성을 조성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뭐 입시 조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환경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있는데 뭐냐면 육계토성의 인접 지역에 보면 이상하게 고구려계 적석총 돌무지 무덤이 분포하고 있고 네. 그것이 개풍에 있는 장항리서부터 북한인데 연천의 횡산리, 상건리, 삼거리, 우정리 1, 2호분 그리고 동일리, 학곡리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한 뭐 8기가 임진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7km 간격으로 뭔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풍납토성 주변에도 보면 백제 왕과 왕족 귀족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천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가락동 고분군. 여기 석천동 고분군에는 근초고왕릉이라고 비정되는 그런 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좀 이상한 게 네. 백제 시대에 쌓은 토성이 있는데 네. 그 주변에는 왜 고구려에서 적석총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고구려 창업주가 주몽이잖아요. 이게 주몽이 그 동부여를 탈출해서 졸본부여에서 고구려를 세우는데 이 졸본부여에서 주몽이 소손이라는 여인과 재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비류와 원조였죠. 근데 이제 이 소손이라는 부인은 되게 부유한 집안의 여인이어가지고요. 이 주몽이 부인 덕분에 고구려를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비류 원조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주몽의 뒤를 이을 예정이었는데 네. 이게 동부여에서 유리라는 첫째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찾아와요. 이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라는 부인이 있었고 도망 나올 때 부인이 임신 중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몽으로서는 첫째 아들을 또 되게 중요시해서 태자로 삼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게 돼서 거의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첫째 아들이 유리왕이 되는 고구려 2대 왕인 유리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초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두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도한강 오리알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두 형제하고 어머니가 여기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겠구나. 잘못하다가는 이 유리왕한테 그 이복 형한테 죽임을 예.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유력한 신하 10명과 함께 남하를 하거든요. 그들이 내려온 루트가 임진강변이고 여기서 이제 정착을 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남하한 그 아들 후손들이 고구려 계통의 무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고구려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이 중국에 있는 집안이라든가 뭐 평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적석청 유물 연대를 보니까 기원 한 1, 2세기 되니까 아무래도 내려와서 이렇게 할 수 뭐 그런 분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참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일종의 이제 그분들이 결국 그 후손들이 육계토성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살고 후손들이 또 살면서 돌아가시면 거기 묻고 뭐 이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번 발굴에서 성벽을 쌓은 연대가 기원 후 한 250에서 350년 사이 뭐 이렇게 이제 연대 측정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 그 시간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제 흥미로운 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데 요거라도 그러니까 기원 후 300년이라도 뭐 다른 그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거요? 어떤 스토리텔링이 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 후 250에서 350년 사이라 그러면 우리가 백제 고이왕을 그러니까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이 고이왕은 뭐 234년에 왕이 올라가지고 무려 53년간이나 이제 백제를 뭐 이게 지배를 하게 되는데 예. 그분이 백제 고대 국가의 기반을 쌓았다, 닦았다라는 평을 듣는 분이거든요. 그럼 고이왕 근초 고왕이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다. 예. 딱 그 시대하고 겹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고유왕이 이제 발판을 쌓고 그다음에 근처고왕이 이제 이렇게 모길승천하는 기세로 나갔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건데 백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마한소국 54국인데 그 소국 54국을 야금야금 복속시키면서 고대 국가로 커가는 그런 나라거든요. 특히 이제 고이왕 때 그 246년인데 이때 그 한사군이 낙랑군 대방군 이 한사군이 48개국을 낙랑군에게 편입시키려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때 그 마한의 여러 나라들이 당시에 유력한 세력으로 떠오른 백제 고이왕을 그 연합국의 수장으로 삼는데요. 근데 고이왕은 북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진충이라는 진씨 가문의 유력자를 연합군 사령관으로 삼고 한사군 지역인 대방군의 기리영이라는 것을 공격을 해요. 그것이 이제 유명한 기리영 전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이왕은 한국 전쟁 당시에 유엔군을 사실상 이끌었던 트루먼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네. 얘기했던 진씨 가문의 유력자 진충은 뭐 메가더 장군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이왕이 이끄는 마한 연합군이 대방 낙랑군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한사군 중에 이제 대방군 태수
궁준이라는 사람이 전사를 하고 큰 손실을 입게 되는데 여기서가 이제 문제인가 뭐냐면 네. 이제 고위왕으로서는 그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라고 해서 더 이상의 확전은 좀 곤란하다. 잘못하면 반격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전투를 멈추려고 하는데 네. 다른 마한의 제국이 고위왕의 말을 듣질 않고 독단적으로 낙랑군과 대방군 전투를 계속하다가 대패하고 만다라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고위왕이 지원군을 보내서 전멸의 위기에 빠진 마한의 제국을 구하고 이 기리형 전투를 계기로 해서 마한이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뭐 이런 스토리텔링이 이제 되죠. 그럼 나중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아유, 고향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고향의 위상이 더 높아졌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리형 전투 이후에 백제 고위왕의 위상이 급속도로 높아져 갖고 명실상부한 마한 제국, 뭐 어떻게 보면 한반도 중북부의 패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백제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세력이 커졌냐 하면 한사군 중에 하나였던 대방군 태수가 자기 딸을 고위왕의 맏아들이자 태자로 훗날 왕이 된 책계왕에게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겁니다. 아, 그래요? 결혼 동맹을 맺게 되거든요. 그것이 네. 삼국사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책계왕이 왕이 올랐는데 바로 고구려가 대방군을 공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책계왕이 장인의 나라를 내가 그냥 볼 수가 있느냐,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원군을 보내가지고 고구려를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백제를 크게 원망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렇게 역사가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그러면 고향 때 육개토성을 쌓았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그 전에 남아있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내려온 분들, 백제계 뭐 온족계 뭐 이런 분들의 후손들이 거기서 다른 성을 쌓고 있다, 같이 성을 쌓고 있다가 고위왕 때 대대적으로 이렇게 수축을 했다라는 걸 할 수도 있고, 뭐 이때 이제 풍납토성을 쌓은 그 선진적인 판축 기법을 동원해서 다시 이렇게 좀 쌓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비료 온조와 같은 선조들의 남하 루트의 첫 번째 정착지 바로 그곳에 풍납토성을 방불케 하는 성을 쌓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육개토성은 어쨌든 간에 한성 백제가 우길승천은 떠오르던 그 시기에 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을 쌓는다 그러면은 장인들이 올 거 아니겠어요. 네. 애초부터 그런 걸 뭐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닐 거고 예.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고 같이 성을 쌓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자들도 와서 쌓고 그게 제대로 쌓았으면 거기에 또 다스려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까 기리형 전투 때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그런 진충이라는 사람이 그 진충이라고 아주 그 진씨 가문인데요. 그 진씨 가문이 삼국사기를 보면 북부 세력이에요. 북부 지역을 다스렸던 세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진씨 가문이 바로 이 육개토성을 다스리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영주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다스렸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 성을 관할하고 다스린 분들이 아닐까, 뭐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추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개토성이 풍납토성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제2의 도성처럼 돼 있다면 왕족이 다스릴 수 있다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비료왕주를 보면 비료왕의 이복 동생인 우복이 무슨 북한성을 거점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북한성이 바로 육개토성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씨 가문설이나 백제 왕족설이나 이런 것들은 문자 그대로 아직까지는 뭐 설에 그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육개토성은 백제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령 전투를 계기로 해서 임진강과 한강 유역 사이를 차지하고 전성기를 맡게 되는 걸 한성 백제.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겨냥한 북벌에 나서게 된다. 그런 북벌에 나서기 위한 어떤 거점성으로 활용하려고 이런 육개토성을 쌓거나 수축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텔링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성을 바탕으로 해서 근초구왕과 그 아들인 근구수왕이 북벌에 나서서 고구려 고구건왕을 전사시키고 백제 최전성기를 이룬다, 뭐 이런 스토리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제는 이 성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사용한 겁니까? 이 주거지 발굴을 해보니까 성 내부에 네. 390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고구려 토유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 이제 396년에 고구려가 한성백제를 공격해서 58성 700촌을 빼앗아 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문에 거론된 58성 중에서 그런 구모로성이나 강모로성이 보이는데 바로 이 두 성 중에 한 성이 육개토성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육개토성 발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5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후속 발굴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축제연대, 그다음에 성안 사람들의 생활성을 복원할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가면 토성은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발굴 중이기 때문에 민간인은 근데 접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미리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8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지금 약간 닫아놨거든요. 9월 정도부터는 발굴이 재개될 것 같은데 미리 연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발굴하고 도심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복원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중에 발굴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혼재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히스토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